예, 반갑습니다. 예, 구석기 고고학 여기 이제 구석기학자 저하고 이제 이현종 교수께서 여기 자리 같이 하고 계신데, 사실 더 개별적 연구는 많아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인류사의 하나의 부분으로서의 지역사, 또 인류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어떤 그 시대사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아직도 우리가 서툴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든지 간에 사실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 한국에도 물론 과거에 물건을 가지고 옛날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은 다 있었지요. 이름이 이제 고고학이 아니라 뿐이지. 뭐 그렇지만은 현대 고고학 자체가 이제 서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 동양으로 넘어온 그런 학문이 고고학이고, 뭐 특히 구석기 같은 것은 사실 아마 동양 사람들이 시작한 구석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있긴 있겠지만 그 후대에 우리 이현정 교수도 좋은 유적들 발굴하고 했겠지만, 근데 어떤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서구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뭐 좀 다르니까 우리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이런 그 연구를 해서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인류 진화사, 문화 진화사에 대해서 이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 국가 학문의 하나의 방향일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유라시아 지역의 인류 진화 구석기 문화, 이거는 뭐 제가 평생 동안 해오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인데, 유라시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유럽 이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다 포용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만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오늘 또 와서 보니까 또 조금 제가 핀을 좀 나갔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게 그 대륙만 다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 이야기 속에는 대륙뿐만 아니고 저기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있지만은 사실 그쪽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핀이 좀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할 때는 사실 크게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시베리아를 굉장히 중시해요. 우리 그 이현종 교수님이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공부를 쭉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 훨씬 인류 진화사에 보면 남쪽이 더 중요하거든.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문화를 연구할 때는 당연히 현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고의 밸런스를 맞춰갈 때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고고학은 뭐 역사학에서 다루는 문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가 없죠. 고고학도 옛날에 고고학 유적이 사람이 살아도 세월이 뭐 몇백 년 지나고 몇천 년 지나고 몇만 년 지나면 없어요, 유적이. 뭐 그런데 그러면 그 유적이 없다고 그 사람이 안 살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있는 유적을 가지고 없는데도 유추해서 설명해야 되는 게 그런 학문의 이제 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흔히 이제 있는 거를 너무 강조해 가지고 없는 거에 대해서 관과하는 수가 많은데, 그거는 학문의 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물론 현상적으로 현상이 있는 실체가 있는 걸 연구를 하지만은 거기서 스탑하고 그게 전체 다인 것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본질을 망각하는 거예요. 학문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문은 없는 부분을 유추해서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그 자체가 학문인데, 흔히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런 걸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를 짝탄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편견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게 사실 고고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제가 하는 주제가 이게 이게 아까 알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타이뿐만 아니고 저기 동남아시아의 섬 지역에 사는 유라시아 인류들 포함해서 쭉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루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드리는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사실 루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뭐 루트라는 게 그 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미세한 길도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이라 그럴까, 시기라 그럴까, 또 어떤 그 어느 규모의 사람이 움직였냐 이런 문제는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기후 변동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갈 수 없는 지점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은 큰 방향이라고 그럴까, 어떤 자연적 구조 속에서 그 있는 길, 뭐 그런 것들은 아마 뭐 100만 년 전이나 또 뭐 200만 년 전이나 거의 뭐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이 있는 것이고, 단순히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발로 움직이냐, 뭘 타고 움직이냐, 차로 움직이냐, 비행기로 움직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그 길의 사용 빈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흔히 이제 한국에서 한국사를 유라시아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그 노마딕 피플, 기마민 유목족들 이야기를 하시지요. 당연히 말을 타고 가면 보통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갑니다. 유럽 사람들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놀란 게, 몽골이 쳐들어온다, 저 몇백 리 밖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어와 버렸어. 대비도 못하고. 그런 정도로 이게 속도의 길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석기 시대는 그렇게 빨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노마딕 피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인도 속도를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이동의 그 구조, 뭐 규모,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하나? 오케이. 잠깐 뭐 우리가 유라시아라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큰 위성을 배드렸는데, 아까 뭐 여러 가지 구석기 또 인류사에 대한 간단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생물 자체는 원래 발생해가지고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의 환경에 맞춰가 조금 변해가. 조금 변해가다가 많이 변하면 종이 달라지죠. 종이 다른 거는 서로 결혼해도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그게 이제 종이 다른 거예요. 근데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만일 생물학적으로 두 개 합쳐가지고 아기를 놓을 수 있어도 나는 죽어도 저놈하고 결혼 못해, 이래 버리면 그 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인류사에도 이제 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뭐 이런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 같으면 결혼 못 한다 이거죠. 해도 안 된다 이거. 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현생의 단계에서 보시면은 각 집단마다 그 환경에 들어가서 살면서 조금 체형이 달라. 우리는 머리가 까맣고 저 북구에 사는 그 영국의 미녀들은 금발이죠. 그 북구에 사는 사람은 더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 광선에 자외선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우리 피부색도 마찬가지고, 뭐 등치가 크고 작고도, 바이킹은 엄청 커. 저 북구 스웨덴이나 독일의 사람들. 그렇지만은 여기 이태리 사람들 보면 원래 원주민도 작아요.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작죠. 그래서 같은 종이지만은 각 지역마다 그런 기후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살면 또 달라져요. 뭐 그게 이제 어떤 인간의 그 적응이고, 적응이 많이 적응돼 버리면 서로 결혼해도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 아시아 대륙에 보면, 아시아 대륙은 중앙이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이 이제 티벳 히말라야, 이게 뿔이죠. 높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기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게 원시인들 빨가벗고 가죽 옷 입고 그냥 들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애초에 거기는 가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동서방향의 길이라는 거는 항상 이 길을 피해가지고 다니는 게 그 기본적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 그 사람의 이동의 구조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오는 길고 남쪽을 통해서 해안을 통해서 오는 길하고 저 시베리아의 그 초원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고 초원지대 남쪽에 이 몽골이나 또 알타이의 남록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건 굉장히 험한 코스지만은 그걸 통해서 오게 되는데 사실 그런데 유적들이 그 많이 남아 있죠. 약간 이게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사실은 아주 더운 열대 우림의 기후부터 아주 한대의 기후까지 쭉 있고 이게 해안에는 해발고도 0이죠. 0에서부터 8,800m? 저 9km 높이의 산도 있고 또 티벳 같은 데는 3,000에서 한 5,000 정도의 고원지대도 있고 사막도 있고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환경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는 지역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사는 지역이 이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그래서 모습만 다양하냐 하면 문화도 굉장히 다양해.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변하기 전에 문화를 먼저 발명해요. 왜? 환경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문화를 발명해 가지고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내 몸뚱아리의 버퍼존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럼 몸을 맞춰야지. 그럼 몸이 뚱뚱해진다든지 가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몸뚱아리 가지고 환경을 맞춰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몸도 문화도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고 요즘은 어떠냐? 이제 점점 이게 다 비슷비슷해지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왜 그러냐? 굉장히 이게 물자 이동과 사람 이동이 빨라가지고 막 섞여가 버려요. 그래서 요즘 아마 이게 옛날에는 일본 사람이 저기 국경에 걸으면 금방 저 일본 사람이다 그래.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이야. 요즘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행태적으로 이 모습이 비슷해 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대에 들어와서의 그런 현상이고 그 이전에 각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 오늘 주제는 언제 그런 사람이 살아갔냐? 각 지역에 어디서 왔냐? 그 이야기를 이제 구석시대 200만 년 동안에 벌어진 일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하면 어딘가? 여기? 오케이. 땡큐. 근데 이제 이게 자,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시간 조절해야 되는데. 시간 45분까지라고. 45분까지요? 네. 한 시간. 빨리 축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한마디만 이야기인데 길게 하죠. 그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아까 뭐 서두에 이제 서구에서 발견됐다 그랬는데 이 서구가 이제 그 사실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게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그때 발달한 학문의 체제가 오늘날 자연 현상을 보든지 문화 현상을 보든지 그 골격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과거에 뭐 학문들이 뭐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물질적 현상,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하는 학문의 경우에는 철학 이외에 그런 학문의 경우는 틀 자체가 서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의 출발점은 서양에서 출발해서 동양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뭐 오리엔탈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도 그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대에 와서 우리 학문이 유라시아 연구원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거의 그 문화 현상 이런 걸 볼 때 고유한 점을 보려고 해야지 자기가 보고자 하는 점을 보려고 하면 그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색안경 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아까 뭐 모비우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모비우스 이야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호한 거예요. 이 서양에는 아슐리안이고 나머지는 개뿔이야. 뭐 그런 시각에서 이건 초파초핑도 후진 거야.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고는 그렇게 없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본 거야. 근데
단순화될 수가 없는 게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화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거는 약간 그 치매가 걸린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라시아 대륙에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을 생각해 봅시다. 빵이 무지하게 다양해. 예? 빵이 뭐 중국의 헛떡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도 저 서구 그 건조한 지대에서 쓴 난도 무지하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거는 종이장처럼 작고, 어떤 거는 우리 그 조금 쿠션 있는 저기 피자 떡 같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불룩한 찐빵도 있고, 바게트도 있고, 다 달라. 근데 그게 싸그리 한 스푼에 이렇게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 고유한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고유한 어떤 인지 능력에 의해서 개발된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고학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여기에 과거에 이제 다윈이 이제 진화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구학자들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이 진화론이 생물학에만 사용되는 건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아온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이나 또는 문화적인 이런 걸 보면 서구에는 뭐 대포도 있고 총도 있는데 어떤 놈은 아직도 화살을 써. 이놈들은 아주 원시적이다. 문화적으로 원시적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갖다 원시인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 문화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선 진화론을 한 거예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문화가 원시에서 문명으로 간다. 문명도 서구 문명으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 20세기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게 문화는 진화적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 단선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환경에 맞춰서 각자가 이 머리를 짜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가는 게 그 문화야. 그래서 문화가 다양한 거야. 그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고 뭐 많이 이론도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도 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단선 진화론. 그 원시에서 지금 문명으로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큰 틀을 보면 자관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까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예요. 기후는 이게 몬순이 있어. 이게 동아시아의 몬순이 있고 인도양의 몬순이 있어요. 인도양에 뭐 태풍도 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래서 겨울에는 대륙에서 밖으로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서 습기가 안에 공급되고 뭐 그런 구조 속에서 인간이 사는 그 환경을 각 지형에 따라서 잘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그 환경적 조건 하에서 이제 역사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제가 고고학 구석기 시대 가기 전에 역사 시대의 그 길들을 쭉 보시면 이게 실크로드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크로드는 실크로드라는 게 이제 개념상의 그 이야기 한계를 지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실크로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자 그러는데 그것만 길은 아니지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다른 지선도 있고 요즘은 또 이게 중국도 이게 실크로드가 서한까지만이 아니야. 서한에서 항주까지만 아니야. 그러면 항주에서 이게 이게 신라로 오고 또 일본으로 간 길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동방 실크로드라 이름 붙여가지고 또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길들이 다 있고 이 중앙아시아 보면 큰 틀은 서쪽 유럽 지중해에서부터 중국 서북 지역 또는 여기 항주 비단 생산지인 항주까지 오는 길이고 여기에서 또 남쪽으로 오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히말라야 고원, 티베트 고원을 어떻게 넘어가지고 이게 그 방글라데시 쪽으로 넘어왔는지 그 길은 있습니다만은 대규모 그 이동이 있었을까 하는 그게 큰 고민이고 다른 하나는 저기에 가시면 중앙아시아 쪽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가지고 인도로 넘어오는 이게 남북 종주 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카라코럼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티베트 쪽에서 저기 인도,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오는 그 큰 길이 있습니다만 그런 길들은 산을 꼬불꼬불 넘어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동이 있는 건 아닌데 문화의 흐름 자체는 적은 문화도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K컬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이 가수, 예? BTS죠. 밖에서 보면 BTS만 있는 줄 알아,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BTS 다 한국 사람 보면 BTS 그래. 옛날에는 BTS가 아니고 대장금 뭡니까? 중앙아시아를 가면 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그 대장금 이야기만 하고 있어. 자관 그런 게 어떤 먼 데서 이렇게 다른 문화를 보는 시선이라는 게 그렇게 그 왜곡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간 그래서 문화라는 게 작은 게 가도 임팩트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사람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누구야? 그 미국의 가수의 테이프를 듣는다고 해서 그 가수가 여기 오지는 않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하고 사람 이동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건데, 여하간 이런 길들이 지금 우리 역사시대, 문명시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됐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까 하는 건데, 약간 우리 구석기 시대 그 연구, 동아시아의 구석기 시대 연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아시아의 구석기 시대에는 서구의 몇 학자가 와서 전체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선구자가 유진 드부아르라는 그 학자예요. 네덜란드의 군의관이야. 이 사람이 이제 다윈이 이게 진화론을 인간 진화론을 이게 믿고 그럼 나는 이게 동남아시아에 와서 한번 조사해. 왜 동남아시아냐?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지역이 생물종이 제일 많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서 그러면 우리도 사람도 여기서 생기지 않을까. 다윈이 한 이야기 중에서 유인원 이야기가 있는데 유인은 두 가지 종류가 아프리카에 있어. 하나가 동남아시아에 있어. 오랑우탕. 그래서 오랑우탕이 여기 있고 하니까 이게 한번 해보자 해서 와서 결국에 처음 찾았죠. 이게 1891년, 2년에 찾았던 게 호모 에렉투스예요. 그때는 피테칸트로푸스라고 했지만 그게 동아시아의 구석기 시대 인류 초기 인류가 발견된 처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오래된 인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게 새롭게 이제 인지된 거죠. 그래서 오실피테쿠스가 발견된 게 1925년이니까 그보다도 한 30년 이상의 시대가 빠르게 동아시아가 인류의 기원지구나 이런 생각을 쭉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서구의 학자들이 와서 이게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곳곳에 이제 구석기 유적을 조사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모비우스의 학설이 이제 1940년대 중반에 생겼는데 그때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고고학 유적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쪽은 많이 조사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서구 중심의 사고에서 서구는 잘생긴 아슐리안 석기, 이렇게 아시아는 조금 후진 초파 초핑 툴 문화. 그래서 그게 좀 변해가 가지고 전곡리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보면 중국은 빼고 그러면 여기는 아슐리안이야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게 같은 주먹도끼지만은 이건 아슐리안이고 이거는 아슐리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게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단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서구 학자들이 계속 보는데 이걸 어떻게 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인류 진화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서구 사람들이 개발을 해왔지만은 인류 진화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1960년, 70년대 전후한 시기 이전과 이후가 인간 진화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뀝니다. 물론 그 이전에 1960년, 59년에 오실피테쿠스가 새로 발견돼 가지고 그때 이제 새로 정리해 보니까 인류 진화가 이렇게 됐구나 했던 거고 그 이전, 그때만 해도 유진 드부아의 발견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다 이렇게 말 못해. 오래된 건 있지만은 아시아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
뭐 그런 과정이고, 여기 이제 진화론 자체도 여기 이 다윈이 얘기할 때는 사람이 조금 변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된 거야, 이런 거고. 그러면 종은 어떻게? 종이라는 거, 같은 종끼리는 또 이게 결혼도 하고 하니까 또 같은 종으로 남지 않냐? 이제 그런 말을 한 게 불드와 엘드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고 어느 정도 싹 하다가 다시 변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 시간적인 개념에서 또는 패턴, 집중적인 패턴, 이 변화의 패턴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쭉 인류 진화에 대한 큰 인식이었고, 이게 이제 최근 그러니까 20세기 말까지도 우리 인류 진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어요. 한쪽에서 생겨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이전의 종들 다 없애고 새로 생기든지,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새로 나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갔다. 그럼 각 지역에서는 그럼 그 이전에 있던 건 어떡하냐? 이제 그게 대답이 없이, 자, 각 지역에서 진화해서, 오케이, 황인종은 뭐 몽골에서 진화해서, 이 백색 인종은 유럽에서 코카사스에서 진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들이 이런 구조들입니다. 근데 이게 확 바뀐 거는 20세기 전후 한 시기에 이게 유전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현종 교수가 연구했던 데니소바 동굴에서 나온 화석 인류의 유전자를 뽑아내서 본 거예요. 인류의 비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싹 바뀌어버린 거고,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런 틀에서 이제 한 15분 동안에 쭉 말씀을 빠르게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안 넘어가나? 이거 가지고 하면 되나? 이거? 하고, 이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 진화,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가지고, 인류 진화,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류 진화 확산의 그 큰 질문들을 좀 정리해둔 겁니다. 뭐, 초기 호모, 이제 여기 이제 초기 호모, 현생 인류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200만 년이에요. 200만 년. 그 이전, 그보다 오래된 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다 호모야. 다 호모인데, 호모 에렉투스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든, 호모 프로렌시스든, 호모 사피엔스든 다 호모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래서 현생 인류라고 하는 건 호모 사피엔스. 이거 지금 제가 중학생하고 상대하면 한번 말씀을 한번 소리 내서 하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초기 호모라고는 현생 인류 이전의 호모를 말하는데, 초기 호모라고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를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단계, 처음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나왔을 때 언제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 문제. 그 다음에 현생인류라고 하는 것이 뭐 대개 한 20만 년 전후에서 아프리카에 생겨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 6, 7만 년 전에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뭐 10만 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만 년 전후에서 넘어오는데, 여기 넘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반도까지 오느냐. 그렇게 하고 뭐 초기 호모,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냐,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하고 분포적으로 문화가 남북이 뭐 지역 다 다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호모하고 다음에 오는 호모하고 관계가 뭐냐? 이게 큰 숙제예요. 아직도 다 정확히 설명 못 해. 근데 이제 그건 뭐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어떤 지금 현재의 자연의 체계 속에서 인류 진화를 보려고 하면 어떤 원칙이 있어. 그 원칙에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떤 증거는 없지만 답은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쭉 보십시다. 그래, 오늘날 자료가 어떤 게 있냐? 자, 여기 보이는 요 로드 키파니체, 요즘 한국 사람들 자주 가는 드마니시라고, 조지아, 그루지아의 유적입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한 200만 년 됐어요. 한 90만 년 정도 됐는데 두개골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초기 호모예요. 초기 호모라고 하는 것이 뭐 조금 이게 어떤 학자는 저게 에르가스트라하고 뭐 어떤 학자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데 관계없이 초기 호모로 생각하고 200만 년 된 것이고 그 호모 에렉투스 중에서 가장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전부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여기 보면 200만 년에 대해서 호모가 좀 나오죠. 그렇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다 사라진 게 아니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한 120만 년까지 살아남아요. 같이 사는 거지, 같이. 다른 지구상에 하나의 종 인류가 사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계속 인류 종 중에 다른 종들, 인류 중에서 다른 종들이 같이 살았어. 같이. 5만 년 전에도 다른 종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지금 현재는 호모사피엔스로 다 통일돼 버렸고 그런 게 유라시아 대륙에 나온 게 한 200만 년 전 정도가 돼가지고 에르가스트나 에렉투스가 여기서 저기 유라시아 대륙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래서 다 200만 년 전에 넘어왔는데 어떻게 갔냐? 그래서 이거는 대가 추상적인 루트입니다. 그래서 저 보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여기 지금 저 전쟁 치고 있는 이스라엘 쪽에서 통해서 넘어온 수에즈 운하를 넘어서 넘어오는 거고 거기에 또 굉장히 이런 식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홍해 끝에 보면 이게 예멘하고 여기 지부티인지 거기하고 굉장히 폭이 좁게 돼 있어요. 좁게 돼 있는데 지금은 넓어. 그런데 과거에 빙하 시대 때 이게 해수면이 떨어지면 바로 섬으로 징검다리같이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왔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아직도 그 연대가 정확하게 여기 200만 년, 190만 년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자관 이 방향으로 와서 이 동아시아까지 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200만 년이지만 동아시아 쪽 중국 북경 부근에도 북경 쪽 남쪽이죠. 거기도 200만 년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상천이라는 게 지금 현재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저기 드마니시가 190만 년, 200만 년을 기억하시면 돼요. 유라시아 대륙에는 200만 년 전에 사람이 들어오고 자관 그게 유라시아 대륙 전역이 그렇고 유럽 쪽은 달라. 유럽은 한 100만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왜 지금 잘 사는데 유럽은 추워요. 우리 이쪽보다는. 그래서 좀 들어간 거고, 왼쪽이 이제 드마니시에서 나온 두개골 모습인데, 두개골이, 여러분들 이제 옛날 원시적 두개골 보실 때, 이 눈두덩이가 튀어나왔으면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뒷꼭지가 높이 있으면 높이 있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동그랗게. 네, 그래서 그런 게 보시면 금방 차이 나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 상천이라고, 여기 중국에서 나온 최근에 나온 200만 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호모 자체는 자관 아프리카가 700만 년 됐으니까 당연히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거라고 봐야 되고 그게 쭉 퍼져나가는 거는 200만 년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어. 어떻게 갔는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우리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대개 200만 년 굉장히 오래된 유적들은 북위 40도 이북으로 가는 것 적이 없어. 그래서 대개 북위 40도가 결국에는 초기 호모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름엔 잘 살죠. 겨울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에 대한 적응 같은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제 생각에는 드마니시가 41도인가 42도인가 그런데 약간 40도 전후로 한 단계에서 그 이남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고 이게 동남아시아 자바에 보면 자바에 이게 지금 150만 년 그러는데 새로 또 연구해 보면 한 180만 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동남아시아를 돌아가지고 중국 북경까지 와서 북쪽까지 온 거고 한반도에도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사람 살기 좋잖아요. 지금 인구가 많은 데가 과거에 사람 잘 살았던 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관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드마니시고 오른쪽에 란티엔맨인데 란티엔맨은 지금 한 100만 년 오래된 거는 150만 년까지 가지만은 그렇고 밑에 이제 자바게 있고 자, 요게 이제 200만 년 된 유적이 왼쪽에
그 니해완이라고 북경에서 서북쪽으로 한 몇백 킬로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그 건조한 지역까지 갔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 기후라는 게 이게 빙하 시대가 있고 이게 간빙기가 있으면 이 기후차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기 지금 건조하다고 옛날 건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사하라 사막도 빙하기가 되면 그 초원지로 다 변해. 초원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도 이게 10만 년 전에는 그 초원지였어. 9만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는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유적이라는 거는 뭐가 쌓인 데라야 남아 있어. 그래서 이게 그 중국 북쪽에 이게 오래된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황사 때문이에요. 황사는 건조한 지역에 쌓이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황사 자체를 닿으면 한 300 몇십만 년까지 쭉 내려가. 다른 데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쌓여도 금방금방 깎여 나가버려가지고 없어. 뭐 그런 면에서 이게 황토지대가 우리가 동굴 말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거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유적인데, 우리나라 유적에서 이제 초기하고 후기가 있는데, 요거는 호모 사피엔스가 쓴 거고, 저거는 호모 에렉투스가 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구석기 유적이 1960년대 그 석장리 이후에 뭐 학자들이 엄청나게 발굴해가지고 지금은 한 유적이 한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 정도로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스킵하고, 그래서 초기 구석기 문화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초기 구석기 문화를 할 때는 이때 초기에는 이게 석기들이 별로 부실해. 이게 막 그냥 아주 편한 대로 딱딱 만들어서 쓰는 거죠. 형식이 없어. 근데 그 중에 형식이 우리가 소위 어떤 패션이 있다고 하는 게 이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주먹도끼가 이게 구석기 연구할 때 첫 번에 나오는 게 이게 그 이유가 이게 쓸데없이 잘 만든 거예요. 쓸데없이 잘 만든. 이 꼴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는 틀림없이 뭐 동물 잡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혹시 신랑 지창금 아니냐? 이런 학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뭐 스웨덴의 어떤 부족 그 집단에 가면 마제 석기를 결혼 지창금으로 가지고 가는 데가 있어. 그래서 남성의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건 조금 너무 나간 구라지만은 약간의 굉장히 우리가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 왼쪽에, 그래서 저 18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85만 년까지 어떻게 변해갔다는 게 있는데, 이제 저거는 큰 대소의 차이는 없는데, 이 오른쪽은 중국 북경 주구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석기가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 아슐리안 석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맨 왼쪽에는 저게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것이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하고 이게 인도에서 나온 그러니까 쭉 나오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서 쭉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전곡리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이 사진이 1980년대 초 사진인데, 아까 정영화 선생님 말씀하신 정영화 선생님 저기 중간 사람이고, 데스먼드 클락이고, 김원영 선생이고, 빨간 옷은 접니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이제 문화적인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선을 딱 끊어서는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래도 무슨 학설 쓰면 계속 인도 이동, 인도 이서 이렇게 놔고 쓰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참 병인데, 한탄강 임진강에서 나온 이게 주먹도끼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과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 이게 한반도하고 중국 요 지점하고 노랗게 생각 지점에서 그런 아슐리안형 석기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것도 좀 심해요. 이게 참 서양의 편견이야. 이런 데는 석기 자체가 없어. 근데 저 아프리카라고 다 뻘겋게 칠하고 유럽이라고 다 뻘겋게 칠했어.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아슐리안이 쭉 있어. 여기도 쭉 있어. 근데 자원 임의로 색깔을 칠해가지고 여기 희끄무리하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그런 아주 눈에 띄는 문화를 가지고 이게 아주
컨트라스트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고, 아슐리안, 전기구석기 아슐리안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아까 사람들은 다 200만 년 전에 여태 지나갔어. 근데 지나갔는데 동남아시아에는 그런 주먹도끼들이 없어요. 그 오래된 거는. 한 1, 2만 년 된 거는 있어. 그렇지만 없어. 그러니까 인도에는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은 분명히 갔는데 문화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착시 현상에 대해서 하는 거고, 동아시아 쪽에, 중국과 한국에는 많이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처럼 약간의 석기의 편차가 생기는 것 자체는 저한테 한 5분 더 줄 수 있죠? 네. 아직 이야기는 좀 많이 남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상에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그 적응하는 기술이. 왜 적응하는 기술이 이게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난 됐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일할 때. 그런 것처럼 어떤 집단도 되게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게 제일 그 사람들은 그 생존의 문제니까.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 약간의 기술 차가 있는데 한 단계가 더 있는 게 서구에 아주 잘 만든 석기. 서구에도 동아시아 쪽과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의 한 7, 80%가 되고 아주 잘 만든 게 좀 있어.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문화의 패턴,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구석기 시대 때 그걸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생 인류에 대해서, 후기 호모, 현생 인류에 대해서 하는 거 좀 말씀드리면, 이 색깔이 다른 게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데 여기 보면 그 시대를 쭉 이렇게 MIS라는 거는 저기 고고학 지질학에서 이렇게 연대 표시할 때 쓰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뭐 130.11 이거는 13만 년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 시간 폭이 있는데, 약간 여기 보시면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이렇게 쭉 오면서 여기 그 현생 인류가 쭉 있고, 또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데니소반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네안데르탈이는 알타이까지만 나와. 그래서 이동에는 없어요. 응? 근데 이제 이 호모 플로렌시스는 열대에 하나 툭 튀어나왔어. 왜 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게 있고, 데니소반이라는 거는 사실 데니소바, 저 시베리아 알타이 쪽에서 지금 확인됐는데, 이게 큰 수수께끼고 이게 앞으로 인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문화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이쪽 왼쪽 거는 데니소바 알타이 쪽에서 나온 거고, 여기는 아마 이게 몽골 쪽의 건데, 여기 이제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요런 석기, 뭐 요건 좀 째졌지만, 요게 되게 한 20여만 년 전에 르발루아 기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돌 쪼가리만 있으면 돼. 돌 쪼가리가 예리하니까 딱 떼내면 되는데, 이 돌 쪼가리를 어떻게 하면 날카롭고 길게 떼낼까 그 고민을 하다 해서 기술을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사전에 딱 쳐내기 전에 미리 조금 조정해가 치내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이제 르발루아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뭐 여기서 보면 여기도 한 10만 년, 15만 년 되나요? 요게 12에서 20층이니까 20층에 요건 15만 년 이렇게. 그러니까 5만 년에서 15만 년 사이에 그런 게 여기 알타이에 있었던 거예요. 몽골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게 쭉 흘러나오는데 여기 이제 내몽골에 가서 유명한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몽골 유적에 오면 그게 희미해져. 조금 나오긴 해. 없어져 버려. 그럼 한국 없어요. 있다는 주장은 하지만은 그거는 뭐 굉장히 희귀하게 하나의 예외적인 거고, 그 트렌드를 보면 몽골에서 쭉 오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아까 네안데르탈도 그 자원 그 알타이에서 쑥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런 게 있고, 자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에 이제 아주 그 길쭉길쭉하게 만든, 아주 첨예하게 만든 길쭉길쭉한 석기들, 아주 칼처럼 생긴 거. 여기 좀 희미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고, 여기 이제 저기 보면 여기도 길쭉길쭉하게 돌을 길쭉길쭉하게 칼처럼 떼낸 이런 석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우간의 북쪽 시베리아 쪽에 쭉 흘러오는 전통이야. 이거는 한반도까지 와. 한반도에 있는데, 이거 저기 보시면, 여기, 이거 뭐, 유적인데, 여기 잠깐만 있어요. 요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 중에 하나인데, 뭐 오늘 우리 이현정 선생 발굴한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관 이거는 이웅조 선생이라는 분이 단양에서 발굴한 건데, 여기 보면 맨 한 4만 년 된 때부터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이런 게 있고, 이러한 전통 자체는 한반도 전역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가면 중국 북부밖에 없어. 남쪽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정교하죠. 굉장히 정교한 석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석기를 우리가 블레이드 석기, 돌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돌날 석기 자체가 그게 또 더 미세해지면 얼마나 하냐 하면 우리 바늘 있죠. 바늘 한 두세 개 폭의 그런 정도의 석기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석기들은 이 시대에, 구석기 시대 때 한 3만 년 됐을 때 이미 기계가 있었어. 기계가 없이는 손으로 그냥 도저히 못 만들어. 그걸 어디 끼워 넣어가지고 계속 톡톡톡톡 때려내야 되니까 그때 이미 기계가 있었고 그때 이미 요거를 모아서 도구를 만드는 조합식 도구라고 그런 걸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5만 년 이후에 현생 인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술이 원시적이라서 그렇지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단 자체가 이제 적은 거죠. 그 IT가 없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여하간 그런 양상이 또 그거 없어도 살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이크로 블레이드가 되게 요선으로 타기는. 요선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 아까 요 정도 선에서 아까 르발로가 끝나고 그 남쪽에는 아주 박현 석기만 있어요. 그냥 툭툭 떼낸 석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석기 공작의 기술 자체가 다르게 적용돼요. 그렇다고 해서 블레이드 쓴 사람이 더 진화됐냐?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화적 양상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거. 자, 그리고 데니소바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후기 구석기 어느 선까지는 되게 네안데르탈이 한 2만 년 전까지 살았으니까 이게 다 인류종 시대가 한 2만 년 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생 인류 하나만 살아남은 건데 여하간에 여기 보시면은 요런데 요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요 알타이 여기까지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여기 이제 호모 데니소반 계통으로 보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위에 호모 사피엔스 계통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많이 있고 자관 이게 데니소반으로 보이는 게 동아시아에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게 데니소반이 알타이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되고 난 다음에 기존에 보았던 화석들을 요거가 아마 데니소반 아닐까 하고 설명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또 학자들이 구라를 쳐가지고 논문을 하나 쓴 거예요. 자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쓴 거죠. 제가 좀 희화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현재 데니소바 동굴에서 나온 옛날 화석뼈 속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데니소바 동굴에서 데니소반도 살았고 네안데르탈도 살았고 현생인류도 살았고 또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데니소바인 엄마 네안데르탈인 아빠 이래가지고 태어난 딸이 또 그거 나왔어.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종이 아까 말씀드린 데만은 서로 새끼를 못 낳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잘못됐네. 우리가 인류종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도 이 유전자 교류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게 지난 한 20년, 25년 이내에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쭉 와서 한국까지 왔다.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데니소반이 어디서 왔냐? 이게 이제 큰 이슈고,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의 인류의 이 구성 자체가 훨씬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데, 데니소바 유전자가 현생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데니소바 유전자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동아시아 사람이 제일 많어. 유럽에는 없어. 유럽에는 또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많죠. 근데 네안데르탈 유전자도 동아시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유전자죠. 아까 보신 것처럼 아까 저 데니소반으로 보이는 화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데니소반 자체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황해 지역에서, 황해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거 아닐까. 왜냐하면 열대 지방이라야지, 또는 야열대 지방이라야지 먹거리가 많아가지고 새끼도 많이 놓고 인구가 늘어가서 그 중에 변화, 뮤테이션이 생기고 그게 좀 되고 그게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그게 이제 제 학설입니다. 여기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써놨지만 여하간에 저는 요 지역에서 됐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건 단계별이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인구의 이동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쫙 왔어. 근데 처음에 초기 호모는 북쪽으로 못 가, 추워서 남쪽으로 왔어. 코스탈 에리아, 평야를 따라서 쫙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이제 현생 인류가 됐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이제 북쪽으로 가죠. 그래서 데니소바 동굴에도 한 30만 년이 되고, 아까 제가 스킵했습니다만은 이 현생 인류 중에서 한 3만 5천 년 전에 북극까지 갔어요. 3만 5천 년 전에 북극까지 가고 또 이쪽 남쪽으로 와서 했는데, 이때 현생 인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보면 지난 한 5만 년 정도 이내가 지구상이 가장 추웠던 때예요. 기후가 추워지면 대륙붕이 드러나요. 제일 많이 드러난 게 대개 2만 5천 년에서 2만 년 사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코스탈 익스프레스, 해안 특급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해안의 평지를 따라서 쫙 빠르게 이동하는, 그걸 이제 지난 한 4만 년 이내에 쭉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해안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인구 집단이 굉장히 컸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유전자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인구 집단은 남쪽에서 오는 인구 집단하고 북쪽에서 오는 인구 집단이 있는데, 북쪽 사람들은 이런 블레이드, 아까 석인 석기류를 갖고 온 거고, 남쪽 사람들은 좀 희미한 석기. 왜냐하면 남쪽에는 사람들이 200만 년 동안 살았지만 석기 제대로 안 만들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따먹고 살면 되고, 대나무 같은 거 가지고 도구를 만들면 되니까 석기를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석기가 많이 없습니다. 유적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제 한반도 황해 지역에 마주치게 되는데, 이 빙하기 때 아까 드러난 이게 대륙붕, 이게 황해는 하나도 없죠. 2만 년 전에 황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강이 그거 뭐예요? 지금 말하는 한강, 요하, 황하, 장강, 이게 다 들어가고,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데.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이 되죠. 여기서 아마 그 이전에도 그런 게 일어났고, 이게 지난 한 4, 5만 년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인구의 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기 자체는 북쪽에서 왔어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8만 년 전에도 세계 인구 분포가요, 빨간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 뭐, 8만 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5만 년 전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데가 결국에는 이 황해하고, 여기에 순다셀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글라데시 입구에 겐지스강이 나가는 그 벌판, 유적, 이런 데가 이제 인구 밀집지고, 지금도 인구 밀집지이고 과거에도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고 거기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구석기 시대 때. 그 북쪽으로 가는 거는 황해가 물이 차올라와. 물속에 살 수 없잖아요. 가면 강을 따라 올라가. 그래서 요하에 신석기 주거지가 콱 생기고, 황하에 생기고, 한반도에는 암사동 생기고, 이게 장강에는 보면, 장강에는 입구부터 쭉 올라가면서 양저문화 같은 데는 5천 년 전에 왕이 있었어. 거기에. 그런 게 이게 쭉 강을 따라서 대규모 인구 집단 도시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거죠. 그 원류 자체는 황해라 이거지.
그래서 밀려서 황해가 물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이동해야 돼. 강 따라서. 그래서 가서 북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면서 이게 시베리아의 제종족이 된 거예요. 시베리아의 제종족이. 그 제종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냐 하면 이 노마딕 한 사람들의 자극. 노마딕은 결국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문화 이쪽 문화 저쪽 문화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문화를 받아서 조금 더 발달하는 경우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시베리아 바이칼이 뭐 우리 조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이게 여기 한반도 서지역, 중국의 이 장강 지역 이런 게 전부 다 합쳐서 여기서 인구합이 있고 여기서 밀려서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각 적응하고 저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서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남쪽으로 다시 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 인구가 1,000만이고 경기도 인구가 보태면 2,500만입니다. 근데 이런 2,500만짜리 도시는 여기 이 중부 지방에 가면 여러 개 있어요. 충칭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몽골 인구 다 합쳐봤자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뭐 바이칼에서 우리가 민족이 왔다. 문화가 어떤 문화는 왔지.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아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까 착시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본질 자체는 우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겠나 싶고 이제 지금 저희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고고학자나 문화학자들이 이게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